명백한 국군 침해 행위, 용서 못할 불장난입니다. 우리의 당당하고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광기적인 무력 시위로 섣부른 대응을 택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망동. 이 발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군을 겨냥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말입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예고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투입해서 한국군 단독으로 훈련에 나서자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며 무력 시위로 정면 도전했다고 강변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이 발언이 나온 당일에 자신들이 예고한 대로 오물이 담긴 걸로 추정되는 대남 풍선까지 대량 살포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최근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실패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실패한 원인까지 밝혔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5월과 8월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잇따라 실패를 했을 때는 노동신문과 같은 대내 매체에 일절 소식을 싣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놓고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이번 발사는 1계단 발동기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 체계에 의해 실패하였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실패 원인까지 공공연하게 드러낼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번 위성 발사 실패를 커다란 진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본 NHK에 포착된 공중 폭발 장면입니다. 불꽃을 일으키며 솟구치던 발사체가 잠시 연소하는 듯 하더니 검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폭발합니다. 우리 군 함정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발사체가 폭발한 뒤에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밤 10시 44분쯤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지만 2분 만에 폭발했고 발사 1시간 반 만에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엔진의 신뢰성에 원인이 있다는 초보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기존에 북한이 쏘아 올렸던 과거의 추진체와는 달리 이번에 발사한 추진체는 추력이 매우 뛰어난 데다 개발 과정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신형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기존에 쏘아 올린 천리마 1형의 추진체는 일명 백두산 엔진으로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에도 이 백두산 엔진이 쓰인 바 있는데 이 엔진을 구성하는 이른바 비대칭 디메틸 하이드라진과 또 사산화 이질소 또는 적연질산으로 추정되는 조합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또 발사하기도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추력이 비교적 낮고 또 독성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 발사체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는 이 백두산 엔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대형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저온 추진체를 쐈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구성하는 건 액체 산소와 케로신, 석유로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저온에 잘 견디는 소재와 부품을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추력이 매우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나로호와 누리호,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펠컨에도 이 엔진이 쓰입니다. 과거에 그 엔진은 80톤 추력의 엔진 작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짜리가 170톤 추력이에요. 상당히 큰 엔진이고 상업용 위성, 그다음에 나아가서 통신위성 이런 대형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본격적인 우주 로켓을 북한이 시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북한이 조금 더 무거운 위성 혹은 위성 여러 개를 동시에 쏠 수 있는 시도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북한의 주장대로 새로운 저온 추진체를 쓴 게 맞다면 이는 기술적인 진보를 한층 더 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까지 수차례 실패할 확률 역시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나로호도 앞서 3차 발사가 성공하기 전까지 2번의 실패가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이번 실패도 성공이 그만큼 임박해졌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새로운 연료 체제를 북한이 도입해서 대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앞뒤 재가면서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집중 투자를 하고 러시아가 집중으로 도와준다면 우리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의 똑같은 연료 체제와 똑같은 러시아 기술 원천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추진체 기술 개발은 그 수위를 떠나 당연히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러시아가 나로처럼 일단을 통째로 주지 않았나 싶어요. 북한 자체 개발이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는 어림도 없어요. 러시아가 우리 쪽에 말했을 때는 그냥 우리 엔진 계속 사가라, 사서 발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설계도 안 주고. 북한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무기를 주고 거기다 반대급부로 엔진 몇 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가 정말 화끈하게 도와주는 것 같다. 사실상 북한이 적의 표적 시설을 잘 분석해내고 또 공격 명중률을 높이는데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본격적으로 추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북한의 핵 전략, 그다음에 대남 공세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기조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진작에 우주에서 우위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고요. 결국 우주에 관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북한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통신위성이나 기상관측 위성, 자원 탐사 위성이 아니라 정찰 위성 보유에 박차를 가하는 건 자신들의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미사일을 개발해 오면서 그 정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성을 통해 표적 시설을 분석할 능력을 갖는데도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안 그래도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상황 자체도 실전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서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우주 분야로의 북러 군사 협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모두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라는 게 일단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겸하고 있고요. 일단 ICBM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위험이고, 그 다음에 이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낮더라도 핵 표적 선정에 필요한 영상 제공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려하는 게 체인 23, 24 같은 거 보내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거기서 발사돼가지고 해서 데이터가 모이면 그 실전 데이터가 곧바로 북한으로 피드백이 되면 대한민국 공격을 했을 때 이 미사일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북러 군사 협력은 물론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선 북한의 향후 행보가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한때 세계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불렸던 유엔 안보리조차 북한 도발 규탄 성명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는 현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지난 2월 벤츠를 타고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던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최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물 아우루스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높이었습니다. 김정은뿐 아니라 주요 간부들이 값비싼 고급 차량을 타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영상에선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풀만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김덕훈 내각총리가 내리는 모습이 세단형 벤츠 S클래스에서 내리는 상무위원인 조용원과 최룡해의 모습이 각각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고급 차량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또 이런 차량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행위도 모두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마치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이런 장면들을 북한이 공개하는 겁니다. 최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선물 정치에 우리 돈으로 연간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통치 자금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약 6만에서 6만 5천여 명에 해당하는 북한의 특권층에게 연간 2조 5천억 원을 선물 정치 비용으로, 특히 김정은 일가 약 100여 명은 연간 8,3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보란 듯이 회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북한은 미국 등 핵심 당사국들과 협상으로 제재를 풀어보려는 정치적인 노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석탄 밀 수출과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 공격, 그리고 정제유 밀 수입 등 제재 회피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제재 회피 수법은 해상 환적, 노동자 송출, 사이버 해킹, 그리고 기타 해외 동상 제작이나 금 밀수출, 무기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걸로 파악되는데 그중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해상 환적이었습니다. 제재 회피로 의심되는 해상에서의 환적이라든지 가장 큰 게 석탄을 밀수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류들이죠.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김정은이 타고 등장했던 마이바흐의 이동 경로도 보면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항을 거쳐서 러시아 나호tka,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에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걸로 당시 파악됐습니다. 해당 차량을 옮겼던 선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18일간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고급 차량 구매에는 외국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동원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유엔과 영국의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무기 등 물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일에 연루된 바가 있고 각국 역시 그런 사실을 적발해서 2012년과 2013년, 2016년 등 해당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외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자금이나 무기 조달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이한영 씨의 자서전에 따르면 김정일에게는 세계 곳곳에 비자금 관리와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이른바 특파원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중 권형록이라는 독일 담당 특파원의 경우 북한에 들어가는 벤츠를 모두 구입해서 보냈으며 또 김정남의 어머니 성혜림에게도 벤츠를 선물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1차례의 제재를 북한에 가해왔는데 이 가운데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전방위 제재는 2016년과 2017년부터 시작된 5개의 제재입니다. 북한의 수출량 감소 현황표를 보면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졌던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수출량이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영향은 물론이고 장기간 지속된 대북 제재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들 제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실제 북한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만났지만 정상 간 합의가 불발됐던 당시에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이 기자들을 부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그 대의에 동의하고 협조를 하고 있지만 좀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고 제재를 어겼을 시에 강력한 페널티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화하며 제재를 느슨하게 하려 노력 중인데 중국, 러시아도 이에 호응하는 듯한 장면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各国安全不可分割，任何国家都不能以牺牲别国安全为代价，追求自身绝对安全。如果朝方总是感到威胁，其合理安全关切始终得不到解决，半岛就无法真正走出安全困境。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месяцев мы слышим от Вашингтона и его союзников в регионе регулярные алармистские сигналы о наращивании КНДР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угрожающей их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평양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다가 최근에는 지방 발전 전략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만세대 규모로 건설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평양의 아파트 단지마저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열악한 전력 공급 탓에 낮은 층을 배정받으려 주민들이 뒷돈까지 쓰는 게 북한의 현 주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일단 전기 사정 때문에 작동 안 된다는 거. 물이 안 나오면 더 괴로운 게요. 음료수만 생각하는데 대소변을 이제 처리하는 게 정말 곤란해져요. 아무리 제재를 잘 회피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려 한다 해도 지금처럼 김씨 일가 등 특권층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이 외치는 이른바 인민생활 향상의 획기적 전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